네,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문학을 통해서 저항을 하고 예술 정신을 꽃피웠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의 이름 교과서를 통해서나 문학 작품을 통해서나 매체를 통해서나 기억하고 계시겠죠. 대부분 남성입니다, 이상하게. 혹시 작가 김명순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화가 나혜석이라는 이름 정도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많은 활동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그 시절 무려 100여 편의 작품을 남기고 대단한 문예 활동을 했습니다만 왜 우리는 작가 김명순이라는 최초의 여류 작가를 기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녀는 누구이고 왜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파장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소중한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문학평론가이자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송명희 명예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또 문학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베스트셀러죠. 미실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김별아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또 취재를 맡은 오인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인환 기자, 김명순 작가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김명순 작가는 지난 1917년 월간 종합지 청춘의 현상 작품 모집 응모에서 의문의 소녀로 입선을 했습니다. 당시는 다소 생소한 여류 작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예.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학계는 방정환이나 최남선, 이광수 등이 잘 알려져 있었던 시대였는데요. 결국 여성들이 문학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최남선과 이광수가 대표했던 국내 문학계에서 이 최남선이 주관했던 청춘 그리고 이광수가 심사를 받다는 점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 지상파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상을 해 큰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대 최고의 작가들, 거장들이 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주목을 받았다. 자, 알면 알수록 관심을 더 끌게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송명희 교수님이 김명순 작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셨어요. 김명순 작가 등장에 대해서 당대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당대 평가라고 하면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광수의 무정이 예. 1917년 장편 소설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에요. 예. 근데 김명순의 이 의심의 소녀도 1917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 우리 근대 소설의 출발선상에서 김명순은 같이 출발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광수 작가가 김명순을 추천하면서 조선 문단에서 교훈적인 구투를 완전히 탈각한 소설로는 자기 소설 무정하고 예. 진순성의 부르짖음 그다음에 김명순의 의심의 소녀가 유일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였고요. 예. 또 1920년대에 오면 당대의 최고 일간지인 조선일보, 예. 동아일보에서 경쟁적으로 김명순의 소설을 계속 연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인기 있는 작가, 네. 여성 작가였다. 이렇게 네. 아까 여류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말씀은 조금 정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류하면 이제 남류가 주류로 존재하고 그러네요. 비주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여성계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그냥 여성 작가. 여성 작가. 네. 알겠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 대표작으로 꼽히는 의심의 소녀라는 작품의 등장이 결정적인 팩트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또 당시 문학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이 작품은 평양 대동강가 새마을의 범례라는 8, 9세의 예쁜 소녀가 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알 수 없는 그 동네 출신도 아닌 어느 예. 날 이제 그 마을에 와서 살고 있는 이 소녀인데 이 소녀는 가장 파란으로 연전에 자살해버린 조국장 부인의 소생 가희예요. 근데 가희의 어머니는 당시 평양성의 유명한 미인이었고 황진사의
무남 동료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본 조국장이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그의 처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후처가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조국장이라는 사람은 3번 처를 바꾸고 10명의 첩을 갈아치우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처가 되었지만 곧 다른 이제 처와 첩을 네. 사랑하니까 너무나 이제 사랑을 원해도 얻지 못하고 자유를 원해도 얻지 못하고 이별을 청해도 안 들어주고 예. 학대받고 이렇게 갇혀서 비관하던 나머지 자살을 해버리고 말아요. 어. 자, 그런데 이제 부인이 자살을 하니까 조국장은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예. 부인의 생시보다 딸 가희를 사랑했는데 외할아버지 황진사는 첩의 간책이 두려워서 예. 결국은 이 가희 범례를 데리고 표랑의 객이 되어서 대동강가에 한동안 살았지만 또 자기를 찾아낼지 모르니까 또 이제 곧 이 말을 떠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설은 당시 양반가의 이 남성 가부장주의에 대한 비판 같은 것이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고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희의 어머니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예. 자살로서 저항을 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당대의 그 현실상을 그대로 오롯이 좀 드러내준 그런 문학 작품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김별아 작가님, 이 김명순 작가에게는 여러 개의 이름이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탄실인가요? 이 밝혀진 작품 제목과도 일치하는데 어떤 이름들로 불렸습니까? 제가 그 장편으로 쓴 소설이 이제 탄실이라는 그 김명순의 아명이었고요. 예. 아명이 기정이라는 아명도 있었고 그 예전에는 좀 그 필명을 다양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망양초, 망양생, 뭐 별그림, 이련 아직도 그 정확하게 김명순 작가의 작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도 이제 그 송명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연구자들의 연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 더 다시 역사가 좀 회귀하나 봐요. 요즘 인터넷 소설이나 이렇게 필명들 보시면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송 교수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명순 작가의 작품 활동의 가치를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 순수 창작 행위를 했다.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가 여성에 대한 시대상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에 김명순에 대한 그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평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단한 소설가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광수의 무정과 같이 출발을 했다. 예. 우리 근대 소설사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문학사적으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예,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김명순의 어떤 순수 창작행위, 이제 이런 말씀은 아마 나혜석이나 김원주를 염두에 둔 말씀 같은데 예. 두 분들은 작품도 창작을 했지만 논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그 직접적인 언어로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명순은 그런 글들은 아주 적고 주로 시나 소설, 이제 시가 100편이고 소설이 21편인가요? 네. 자, 이렇게 또 뭐 번역, 또 수필과 평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희곡도 있고요. 예. 다양한 분야에서 순수 창작 행위를 통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형상화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다른 여성 작가들과 비교할 때 그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제 생각으로는 나혜석과 김일엽은 굉장히 자신들이 페미니즘의 전도사로서 생각을 했고 예. 그런 것 같은데 김명수는 어디까지는 끝까지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지킨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처럼 책 발간이 쉽지 않았던 예. 그런 1920년대 창작집을 2권이나 냈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봐서도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지킨 유일한 작가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가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떤 가수들 같은 경우는 시상식에서 어떤 말하는 그 멘트 자체도 어떤 자신의 사상을 오롯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내 노래로 모든 걸 표현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작품 자체로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 이야기를 예, 했으니까 예, 예. 가수이면서 탤런트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체성이 뭔지 불분명한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나혜석은 작가이면서 화가였고, 근데 김명수는 끝까지 작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끝까지 유지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이 김배라 작가님이 글쓰기 부분에 있어서요. 이제 이 김명순 작가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남성 작가의 글쓰기가 분명히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앞서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뭐 이광수 작가의 작품 글쓰기 하는 거하고 김명순 작가의 글쓰기는 분명히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아까 그 송명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여류라는 말을 예, 저도 이제 여성 작가로서 네. 사실은 그 말을 조금 거부를 저희들은 네. 하는 이유가 이제 타자화되는 어. 남성에 대해서 타자화되고 세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적 글쓰기는 사실 편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사회적 편견이 내면화되는 지점도 있는데 예. 뭐라 그럴까 자기를 밝히는 자아에 대해서 해명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김명순 작가 같은 경우는 세상이 자기한테 보여준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한 그것에 대한 발버둥으로 사실은 글쓰기를 채택을 했었고요. 그래서 예. 제가 소설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식민지 남성들의 식민지로서의 여성 존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이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거. 왜 김명순 작가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제 같은 여성 작가 중에서도 나혜석과 비교를 해보면 예. 나혜석은 태어날 때도 금수저였고 죽은 후에도 금수저였는데 네. 김명수는 뭐 경제적으로는 평양 갑부의 딸로 태어났으니까 네. 나았지만 기생 출신의 어떤 첩의 딸로 그 소실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서녀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예. 아무튼 또 죽은 후에도 이렇게 조명이 안 되는 걸로 봐서 네. 죽은 후에도 흑수저였다 이렇게 비교하건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워낙 나혜석의 경우에는 화가로서 또 최린과의 스캔들 뭐 이런 여러 점에서 이제 세간의 어떤 큰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김명순의 경우에는 이제 서녀의 딸이라는 점에서 나쁜 피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당대 비난받았고 네.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에 유학을 했는데 유학 중에 이응준이라고 하는 데이트 상대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죠. 네. 자, 또 그렇기 때문에 순결하지 못한 그러한 여성이라는 점에서 당대에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런 그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작가로서 정식 등단을 해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아까 그 우리가 여류 문학이라고 이렇게 비주류로 네. 이렇게 방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남성 중심의 문학사는 이런 여성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오지 못한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외되는 측면이 있고 또 나혜석의 경우에는 수원시의 여러 지원 또 나혜석 기념사업회 이렇게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에서 거리도 네,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 김명수는 고향도 평양이고 아하.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네. 또 이제 논설과 같은 직접적인 언어로 페미니즘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를 않았고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문학적으로 간접적으로 형상화시켰기 때문에 그 페미니즘적인 요소를 어떻게 겉으로 분명하게 좀 잘 해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측면 때문에 연구자들로부터도 페미니즘의 요소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그 오해를 받아온 것이 원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나가는 도중에도 5976번님께서 나혜석 B는 수원 인계동과 행궁동에 있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추가 질문으로 이따가 그 교수님께 한 가지 또 여쭤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단도 혹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남성 중심적이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지 이건 한번 추가 질문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김별아 작가님, 이 김명순의 삶을 재구성을 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굴곡 많았던 그녀의 삶 왜 비극적이었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뭐 기생첩의 딸이라든가 그 출신 성분과 또 그 조선시대 삼종지도 이를테면 뭐 아버지와 남편과 아들을 따르는 여성의 네. 여자의 일생에서 사실은 셋을 다 갖지 못한 여성이었고 그래서 거의 혈혈단신으로 혼자 이렇게 살았었고 그 한편으로 사실 이게 되게 아픈 지점인데 저도 예. 이제 작가이고 이 김명순도 저희 선배 작가님이지만 네. 그 김명순을 공격했던 남성 작가들도 선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소설을 쓰고 나서 독자분들이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네. 그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리고 굉장히 사랑했던 근대의 작가들이 실제로 동료 작가인 김명순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했던 그래서 이제 파멸에 이르게 하는데 가해자가 된 것에 대해서 그 네. 사실을 알고 나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세요. 사실은 네. 뭐 거기 이름들이 많죠. 뭐 방정환, 김기진, 김동인 뭐 해서 좀 충격 네. 받으시 놀라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적으로도 여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저는 네. 또 하나 이제 그 송명훈 선생님이나 서정자 교수님 같은 분들 연구자들이 선구적으로 연구를 하시기도 했지만 예. 아직도 사실은 미비하거든요. 그 자료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리고 완전히 그 완결된 작품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특히 소설에서는 네. 예 그리고 중간에 이제 쓰다가 공격받아서 뭐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로 어머. 중단하고 이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학적으로도 평가를 받기에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 듭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100년 후인 지금으로 돌아와서 잠시 이 얘기는 좀 연관해서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오 기자, 이 예. 김명순 작가 등단 100주년 기념해서 심포지엄이 국내에서 거의 처음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디어 테러에 대한 주장도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지난달 말 열린 김명순 등단 100주년 기념학술 포럼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서정자 초당대 명예교수 역시 김명순에 대해서 먼저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서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김명순 작가의 작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작품 연구를 해보니까 문학성이 높고 정말 근데 우리 현대 문학사 총의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작가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김명순 문학 연구가 아직도 본격화되기는 아주 멀었습니다. 그야말로 중리 단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장 배경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당시 김명순 작가에게 이르렀던 당시 문학계의 공격을 이른바 미디어 테러로 규정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김명순은 모든 문학에서 승부를 보려고 생각을 했어요. 혼을 앞두었던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게 돼서 그것이 또 매일신보에 낱낱이 그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치명적인 정조를 잃은 여자, 그야말로 좋은 글씨를 달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폭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폭력을 지나서 테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김명순이 여성 작가로 등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남성 문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순이 일종의
그 공격에 타겟이 됐던 것 같고 김기민의 공격장을 받는 김명순의 입장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네, 100년 전 이루어졌다는 미디어 테러 혹은 주홍 글씨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런 1세대 연구자들의 연구가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네, 물론 현재까지 많은 작품들이 연구자들의 땀방울을 통해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 속에서는 경기방송을 통해서 최근 새로운 소설 하나를 발굴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학자 개인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이 국내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김명순을 여성인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시죠. 8년인 오늘날에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데이트 폭력이 최고의 탑뉴스가 될 뿐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100년이 지나봤자 이 여성에 대한 해발이라든가 의식은 아직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증언이자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 작가가 아예 등장을 못해요. 문학사에서 언급을 안 해줘요. 좀 잠들어가지고 이 김명순이 100년이 넘어서야 우리 앞에 얼굴을 나타낸 것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네, 앞서 서정자 교수의 인터뷰 100년이 지나도 여성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송명희 교수님, 이 김명순 작가의 재조명 2018년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18년에 이제 문학상의 전면에 이제 등장해야 될 그러한 측면이 있고요. 예. 지금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남성 예. 평단에서는 어떤가? 네. 평단이 1920년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거의 여성 작가는 여성 평론가, 여성 학자들만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금은 여성학자와 평론가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문학계와 그 평단은 남성들의 어떤 독점 지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수적으로 여성이 있었지만 아주 그 적었기 때문에 그런 그 편견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저는 2018년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 자,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남녀의 젠더를 떠나서 공정하게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성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사를 다시 기술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일을 남성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저도 지금 몇 년 전부터 근대 여성 소설사를 쓰기 위해서 예. 기초 작업을 이렇게 계속을 하고 있고 지금 작가 개별 연구를 하는 것도 그런 것을 쓰기 위한 그러한 그 어떤 전초전이라고 네. 할까? 그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여성들이 이제 더 분발을 해야 되지만 저는 편견이 없는 남성 학자와 남성 평론가들도 이렇게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 그녀들만의 잔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자, 김별아 작가님 네. 똑같은 질문 드려봅니다. 김명순 작가의 100년 재조명 우리 시대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최초, 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국어 시간에도 뭐 최초의 서사시, 자유시, 장편 소설 이런 거 다 배우고 외우고 시험에 나왔는데 왜 최초의 여성 작가가 묻혀 있었을까? 그래서 100년이 지나서 처음 김명순이라는 이름을 들으신 분 굉장히 많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이전과 같고도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1990년대 이후에 저도 여성 작가지만 네. 지금은 뭐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사실은 그 문학사에 당당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선배님인 그 김명순에 대한 재조명이 이제는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아까 잠깐 말씀 나눈 것처럼 사실은 이 어려운 선양 사업 같은 게 어려운 지점이 이제 고향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저한테 이번에 그 나혜석 기념사업회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네. 같이 이 김명순을 다루는 오.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정말 감사한 네. 그 수원시나 나혜석 기념사업회나 뭐 숙명여고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로소 좀 외다리 같은 문학사가 정말 두 발로 우뚝 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사안을 하면서 배우는 느낌으로 처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송명희 교수님이 멀리 부산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와 계신데요. 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우리 김명순 작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혹시 추천해 주시고 싶은 작품 있으십니까? 네, 작가를 알기 위해서는 작품을 읽어봐야 되죠. 네. 읽기만 한다고 작가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김명수는 그 원본 전집이 나와 있지만 사실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글을 지금 쉽게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2011년에 김명순 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한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소설집을 냈고요. 외로운 사람들. 네. 또 시와 희곡은 맹문재 교수가 이렇게 현대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쉽게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소설로서는 칠면조, 돌아다 볼 때 나는 사랑한다 같은 작품을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네. 칠면조는 일본에 유학한 여학생이 경제적 궁핍과 곤경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하려는 치열한 의지가 잘 드러나 있고요. 예. 돌아다 볼 때는 정신적으로 소통하는 대상과 결혼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남녀의 불행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당대 그 여성과 신남성들이 직면한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사랑이 부재하는 결혼은 아무리 법적으로 결혼을 했더라도 부도덕한 매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죠. 100년 전에요. 네. 자유 이혼을 통해서 불행한 결혼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제가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로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의 변조, 싸움, 유언, 저주, 무죄 같은 그러한 시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시들에서 작가는 부당한 언어 폭력에 침묵으로 인내하지 않고 강력한 분노 감정을 표출하면서 저항을 하고 여성 혐오를 혐오로 되받아치는 그런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주목해야 될 그러한 작품. 결국 분노 감정을 이렇게 표출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쏟아진 그런 비난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시정하라는 강력한 촉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인환 기자,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취재하실 계획이라고요? 네, 이 경기방송은 대단합니다. 김명순 작가에 대한 재조명을 넘어서 국내 문학사에서 사라진 흔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의 죽음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알려진 내용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조만간 이 김명순 작가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발 보건 프로젝트도 필요하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KFM 스페셜 최초의 여성 소설가 김명순 100년을 잠들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송명희 부경대학교 교수, 김별아 작가, 그리고 오인환 기자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